월계수는 아폴론의 나무로 다프네와의 슬픈 사랑으로 인해 생겨난 나무입니다. 다프네가 아폴론을 혐오하게 되어서 계속 피해 다니게 되었고, 아폴론은 다프네를 좋아하게 되어서 계속 쫓아다니게 되었죠. 그러니까 다프네가 강의 신 페네이오스에게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제 모습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다프네는 월계수가 되었죠. 아테나가 아테네의 수호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올리브 나무 덕이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아무리 기후가 안 좋아도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올리브 나무를 준 아테나 여신을 그들의 수호신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술평론가 이주원입니다. 오늘부터 남은 기간 동안 말씀드릴 신화미술 이야기는 미술가들이 사랑한 주제와 상징 편입니다. 서양 미술가들이 선호한 신화미술의 주제는 매우 많습니다. 그 가운데 앞으로 4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폴론의 월계수와 아테나의 올리브 이야기입니다. 월계수는 아폴론의 나무로 다프네와의 슬픈 사랑으로 인해 생겨난 나무입니다. 신화에 따르면 아폴론이 다프네를 사랑하게 된 것은 에로스와의 작은 마찰 때문이었습니다. 아폴론이 왕뱀 피톤을 죽인 후 한껏 의기양양해 있었는데 에로스가 활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심하게 비아냥됐습니다. 꼬맹이에게 어울리지 않는 무기를 갖고 놀지 말고 그냥 어디 가서 불장난이나 해라, 이렇게 꾸지람을 한 것입니다. 속이 상한 에로스가 화살통에서 납촉 화살과 금촉 화살을 골라서 앞에 것은 다프네에게 쏘고 뒤에 것은 아폴론에게 쐈습니다. 다프네가 아폴론을 혐오하게 되어서 계속 피해 다니게 되었고, 아폴론은 다프네를 좋아하게 되어서 계속 쫓아다니게 되었죠. 두 사람의 운명의 장난이 그때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코르넬리스 데 보스가 그린 아폴론과 피톤이라는 그림을 보면 아폴론이 지금 왕뱀 피톤을 처치했습니다. 그래서 피톤이 오른쪽 화면에 쓰러져 있고 아폴론은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머리 위에 에로스가 그려져 있죠. 지금 에로스가 화가 나서 아폴론을 향해서 활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명의 장난, 사랑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티에폴로가 그린 다프네를 좇는 아폴론이라는 그림을 보면 이제 사랑에 푹 빠져서 다프네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했지만 다프네는 아폴론을 거절했죠. 그리고 계속 도망다닙니다. 견디다 못한 아폴론이 다프네를 힘으로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프네가 아버지인 강의 신 페네이오스에게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 강의 신이시여, 저를 땅속으로 숨겨주시거나 아니면 제 모습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강의 신이 다프네를 나무로 변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면 다프네의 손에서 나뭇가지가 뻗어나가고 이파리가 돋아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프네가 나무로 변하게 되니까 아폴론은 화들짝 놀랍니다. 티에폴로의 그림에서 아폴론은 지금 거의 절망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우아스가 그린 아폴론과 다프네도 다프네를 잡으려고 하는 아폴론과 그 순간 나무로 변하는 다프네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다프네는 월계수가 되었죠. 아폴론은 처연한 심정으로 월계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월계수를 바라보던 아폴론은 눈앞에 나무를 자신의 성수, 거룩한 나무로 삼으리라 마음먹게 됩니다. 다프네에 대한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현이었죠. 이후 아폴론은 자신의 신전을 월계수가 많이 자라는 자리에 들어서게 하고 그리고 아폴론을 기리는 제전인 피티아 제전의 우승자에게 월계수로 만든 월계수관을 씌워주게 됩니다. 그렇게 아폴론에게서 시작된 월계관은 오늘날 승리와 영광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가지고 표현한 그 어떤 그림들보다 더 유명한 미술사의 걸작이 있습니다. 베르니니가 만든 아폴론과 다프네라는 이 조각은
이 주제를 표현한 미술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기념비적인 걸작입니다. 지금 아폴론의 손이 이 다프네에게 닿자 다프네가 나무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체에 지금 나무 껍질이 생기면서 나무 기둥으로 몸이 변하고 있고 손과 머리카락은 나뭇가지와 잎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절규하는 듯한 다프네의 표정,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리둥절해하는 아폴론의 표정,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매우 드라마틱한 그런 인상의 작품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아폴론을 기리는 피티아 제전에서는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예술 경연도 펼쳐졌습니다. 음악과 시, 산문, 연극, 심지어 회화 경연도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승자에게는 월계관이 수여되었습니다. 피티아 제전과 더불어서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제전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올림픽 제전입니다. 그런데 올림픽 제전의 우승자에게는 월계관을 수여하지 않았습니다. 올리브관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월계관은 피티아 제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피티아 제전에서는 이렇게 시인들도 월계관을 쓰다 보니 이 관습으로부터 개관시인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월계관을 쓴 시인, 그래서 개관시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17세기 이래 영국 왕실에서는 출중한 업적을 쌓은 시인에게 가장 명예로운 칭호로 개관시인이라는 타이틀을 주게 되는데 바로 이 고대 그리스의 전통에서 따온 것입니다. 푸생이 그린 파르나소스를 보면 지금 아폴론이 저 뒤에 자정에 앉아 있고 시인들에게 월계관을 지금 수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사히들이 뒤에 늘어서 있죠. 시인들은 모두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누드의 여인은 카스탈리아라고 하는 파르나소스 산의 샘물을 의인화한 것인데 이 샘물은 영감의 샘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푸토들, 작은 아기들이 그 영감의 물을 떠다가 시인들에게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통으로 인해서 서양 화가들은 위대한 시인들을 그릴 때 곧잘 그들의 머리에 월계관을 쓴 모습 또는 월계관이 쓰여지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곤 했습니다. 푸생은 아주 아름다운 자신의 작품 시인의 영감에서 아폴론으로부터 영감을 받는 시인을 그렸는데 그의 머리에도 푸토가 월계관을 씌워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존했던 서양의 시인들 가운데 월계관을 쓴 모습으로 가장 많이 그려진 시인은 아마도 신곡의 시인 단테일 것입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대가 보티첼리가 그린 단테의 초상을 보면 단테가 월계관에 매우 잘 어울리는 시인이라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보티첼리는 월계관을 씀으로써 더욱 고귀해 보이는 단테의 이미지를 매우 인상적인 프로필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프로필 사진 하면 앞에서 본 모습을 찍은 사진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미술에서 프로필 하면 옆모습을 그린 그림을 프로필 초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월계관은 이 밖에도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나 황제들이 머리에 썼던 관입니다. 군사적 승리의 상징이죠. 로마 황제를 계승했다고 천명하면서 프랑스 황제의 자리에 오른 나폴레옹도 금으로 만든 월계관을 쓴 모습으로 곧잘 그려졌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서양 여러 나라에서 학위 수여식 때 석박사 학위 취득자에게 월계관을 수여하곤 합니다. 핀란드의 헬싱키 대학에서는 석사 학위 취득자들에게 월계관을 씌워주고요. 스웨덴의 대학들에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박사 혹은 명예박사 학위 취득자들에게 월계관을 수여합니다. 이번에는 아테나 여신과 올리브 나무를 그린 그림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테나는 아테네의 수호신입니다. 아테나가 아테네의 수호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올리브 나무 덕이었습니다. 아테나와 포세이돈이 누가 아테네의 수호신이 될 것인가를 놓고 겨룬적이 있었습니다. 둘은 아테네 사람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각각 선물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아테나 여신은 올리브 나무를 주었고 포세이돈 씨는 말을 주었다고 합니다. 혹은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세이돈이 준 물은 바닷물이었습니다.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죠. 그러니까 물이 아무리 땅에서 솟아나와도 그것은 쓸모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올리브 나무는 아무리 기후가 안 좋아도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올리브 나무를 준 아테나 여신을 그들의 수호신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노엘 알레가 그린 포세이돈과 아테나의 분쟁이라는 그림을 보면 아테나가 승리자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그려져 있죠? 포세이돈을 내려다봅니다. 포세이돈은 실망한 표정으로 아테나 여신을 올려다봅니다. 포세이돈 뒤에는 말이 그려져 있죠? 바로 아테나 사람들에게 선물한 그런 말입니다. 혹은 지금 조가비 아래 물이 보이는데 바닷물이 보입니다. 저 물을 선물했다고도 합니다. 반면에 아테나 여신 옆에는 나무가 그려져 있죠?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르네 앙투안 우아수가 그린 그림도 바로 이 아테나와 포세이돈의 분쟁을 그린 그림이죠. 이 그림에서는 아테나 사람들이 아니라 신들이 심판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배경에 보면 신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제우스가 왼손을 들어서 손가락으로 아테나 여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테나 여신이 승리자라는 것이죠. 아테나 여신에게는 밝은 빛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올리브 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포세이돈 신이 보이죠? 포세이돈 신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지금 땅에서 말들이 솟아나고 있는데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신화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아테나 여신은 이렇게 해서 당당히 아테네의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이 여신에 대한 아테나 사람들의 믿음과 자부심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56년경 아테나 사람들은 아테나를 크고 강렬한 인상의 조각상으로 만들어서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설치했습니다. 레오폰 클렌체가 그린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와 아레오스파고스 보곤도는 바로 아테나 여신상이 서 있는 모습을 상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저 신전 뒤에 거대한 여신상이 서 있는데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있습니다. 조각가는 거장 페이디아스였고 조각의 이름은 아테나 프로마코스였습니다. 제1선에서 싸우는 아테나라는 뜻입니다. 앞장서서 솔선하며 희생하고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리더, 그런 리더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조각상이 이 여신상이었습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 군대로부터 획득한 청동 전리품을 녹여서 만든 것이 이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올리브 나무를 선사함으로써 아테네의 수호신이 된 아테나, 이로 인해서 올리브 나무는 아테나의 중요한 표지물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티첼리는 팔라스와 켄타우로스를 그릴 때 올리브 나무가지가 아테나의 허리부터 가슴과 팔, 머리까지 휘감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팔라스는 아테나의 별칭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그림이지만 이 작품은 무엇보다 야만적인 켄타우로스를 아테나가 장악한 장면을 통해서 야망과 어리석음에 대한 지혜와 덕의 승리를 그린 그림으로 봅니다. 아주 먼 고대부터 올리브 나무까지는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상징으로 올리브를 그린 그림들을 우리는 서양 회화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폼페오 바토니는 평화와 정의라는 그림에서 또 평화의 상징으로 올리브 나무가지를 등장시켰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두 여인 가운데 오른편 여인이 정의입니다. 정의는 저울과 속관을 들고 있습니다. 속관은 단결의 힘을 나타내며 권위를 상징합니다. 작대기들이 뭉쳐 이루어진 속관에 도끼가 달린 것은 생사여탈권을 상징합니다. 한번 처단하면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판결을 할 때는 아주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바로 그 공정과 공평, 객관성을 저울이 상징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정의, 그리고 아주 엄정한 처벌, 이것을 상징하는 두 가지를 들고 있는 저 여인이 바로 정의입니다. 평화는 정의를 감싸면서 올리브 나무가지를 오른손으로 들어 보입니다. 이 정의와 평화가 공존하는 세계야말로 진정으로 바람직한 세계겠죠? 그 세계를 표현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밀레이가 그린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는 노아의 방주를 그린 그림인데, 노아와 그의 가족은 대홍수 때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신의 진노로부터 살아남은 그들은 이제 물이 좀 빠졌나 싶어서 새들을 날려보냅니다. 그 비둘기가 두 번째 나들이 끝에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땅 위에 물이 완전히 빠진 것을 알게 된 노아의 가족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지금 그림 속에 등장하는 두 여인은 지금 돌아온 비둘기에 입을 맞추며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손에는 그 비둘기가 물고 온 올리브 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이렇게 비둘기가 물고 온 올리브 가지는 기독교에서도 중요한 평화의 상징으로 인식되게 됩니다. 이렇게 아폴론의 월계수와 아테나의 올리브 나무를 그린 그림들을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풍요와 코르누코피아를 그린 그림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